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 국어국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최병구라고 합니다. 내년이죠. 2025년은 한국문학사에서 진보문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카프의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카프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지금 다시 카프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카프를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오늘 강의의 목차인데요. 먼저 첫 번째 서론에서는요, 우리가 카프에서 프라문학으로 문제의식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문제의식은 뭐 저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대략 한 200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는요, 카프 바깥의 존재로부터 프로문학 읽기라는 제목으로요, 여기서 카프 바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동안 조직 내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반자 작가 혹은 어떤 주제론적인 차원에서 카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여성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식민지 사회주의 문화의 두 축이라는 제목으로 감성과 미디어, 좀 더 나아가서는 테크놀로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2장과 3장의 그 지점들은요, 여러 카프에 대한 연구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프로문학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특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잡아봤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다시 어떻게 우리가 프로문학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카프는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한국문학사에서요, 1925년부터 1935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카프가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본의 나프, 소련의 라프와 같이 연동된 조직이었습니다. 크게 1차 방향전환, 2차 방향전환을 거치면서 목적의식의 강화, 문예의 볼셰비키화를 이루어 나갔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남성 작가 중심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략 이 정도가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카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이러한 카프에 대한 정리는 대략 해금, 그러니까는 1989년 해금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본격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에는 카프의 책들이 대부분 금서로 지적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해금이 되고 나서 이제 당시의 연구자들이 카프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어떤 전집이나 혹은 연구서들을 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 보이는 이 제목, 카프 문학운동 연구, 카프 비평의 이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당시에는 운동과 또 운동을 추동했던 어떤 카프의 비평을 중심에 놓고 사유했습니다. 조직과 운동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카프라는 조직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명확해졌고요. 요 점이 이제 당시 카프 연구의 성과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인 이유는 조직의 실체가 명확해지고 문학사적 위치를 다시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지금에 와서 봤을 땐 어떤 한계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카프라는 조직을 특정 조직으로 한정 지음으로써 그 바깥에 있는 존재들을 차단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동을 강조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조직의 내부의 경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성과이자 한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카프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외부의 경계, 조직과 운동을 강조하는 이 지점을 어떻게 다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프로문학이라는 것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프로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줄임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쓴 프롤레타리아를 대상으로 한 삶과 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삶과 문학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삶과 문학이라고 한 이유는 비평이 아니라 소설이 재현하는 당대 프롤레타리아의 삶을 시야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1980년대에는 운동성을 강조하고 비평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이제 연구들은 프롤레타리아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프롤레타리아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이제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정의로도 이어지는데요. 굳이 카프 소속 작가가 아니더라도 카프 바깥에 있는 존재들도 프롤레타리아를 대상으로 한 소설을 썼고요. 또 그러한 일련의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프로문학이라고 시각을 가지면서 경계가 흔들리고 확장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제 그전에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여성이라든지 조선인, 일본인 노동자들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즉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프롤레타리아들의 감성, 감정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카프에서 프로문학으로 시각을 전환한다는 것은요, 조직운동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화로, 다시 얘기하면 조직운동과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의 삶이 관심사가 되고요, 삶을 인식하고 재현하는 매개로서 미디어, 공장, 젠더, 감성 등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기존의 카프의 조직운동도 재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최근의 연구들은 어떤 번역, 지식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주의 문예운동을 다시 다룬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조직운동과 관련해서요. 이전까지는 어떤 당대 사회주의 지하에서 있었던 조직과 연결이 중요했다면 가령 1929년 원산 총파업을 배경으로 한 이북명의 소설이라든지 혹은 프롤레타리아의 문화라고 한다면 그간 주목받지 않았던 어떤 미디어, 잡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라든지 혹은 식민지 시기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주목한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카프 소속 작가만이 아니라 비카프 소속 작가들도 활발하게 창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이 직조되는 과정에 중심을 둔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요, 2012년도에 나온 이 책의 연구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프로문학이 탈신비아가 프로문학의 단독성을 덮어버릴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때의 프로문학의 단독성이라는 건 조직론 중심의 단독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신체에 육박하는 진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삶에 육박하는 진실, 삶의 진실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부의 이질적 팩터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미디어라든지 여성의 삶이라든지 다른 지점들에 대한 주목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설명은 2012년도의 맥락이지만 크게 봤을 때 2010년대 내내 프로문학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카프에서 프로문학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프로문학을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운동, 미디어, 젠더, 감성, 다양한 중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문화란 결국 지식과 문화로서 사회주의가 각각의 맥락에 놓이고 그것들이 교차되며 형성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요, 여기 지금 제가 써온 감성, 젠더, 미디어라는 키워드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진화를 해서 감정을 가지고 뭔가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SNS로 대표되는 뉴 미디어의 시대에 이 미디어가 우리의 감정을 조작해내고 기업가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추동해서 뭔가 소비를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또 일상적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을 해가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고 있고요, 젠더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대남, 이대녀 사건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자본주의, 미디어, 젠더, 제가 지금 짧게 설명드린 이러한 맥락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방법론, 시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 풀어문학은 과연 사회주의를 매개로 당대 현실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00년 전이지만 그들의 방법론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장에서는요, 카프 바깥의 존재로부터 풀어문학 읽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카프 바깥의 존재라는 건 첫 번째는 조직 노선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동반자 작가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프의 구성원이었지만 젠더, 여성이라는 그간 카프 바깥이라고 여겨졌던 주제로 갖고 다시 읽는 작업,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먼저 주디스 버틀러의 글에서 잠깐 인용해 봤습니다. 버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정성, 여러분들이 항상 가령 취업을 앞두고 졸업을 앞두고 느끼는 어떤 그 불안정함이라는 건 젠더 규범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젠더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의 규범 혹은 어떤 그 공사의 규범을 포괄하는 어떤 위계적인 서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우리가 느끼는 불안정한 감정은 젠더 혹은 인종, 계급 같은 모순이 얽혀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요, 젠더 규범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한다면 어떤 나의 학벌, 재력 같은 문제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버틀러는 이러한 어떤 젠더 규범성이 형성되는 그 근원을 묻고 저항할 수 있는 사유의 출발로 위계화된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저 위계화된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이 젠더라는 것이고요. 이 젠더라는 결국 젠더, 인종, 계급적 모순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우리 일상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참고로 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우리 카프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카프의 중심을 지킨 작가 이기영입니다. 문학사에서는 고향으로 이제 유명하죠. 농민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해 볼 첫 번째 작품은요, 민촌이라는 작품입니다. 1926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향교말이라는 농촌을 배경으로 합니다. 소작농인 점순과 점동과 지주계급 사이의 어떤 계급적 대립이 전면에 드러나고요. 지식인 계급인 서울댁 창순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인용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실성과 모친의 기절과 오빠의 울음과 또는 서울댁의 무서운 눈도 벼 두 섬의 힘만 못하였다.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우애와 서울댁의 순결한 사랑의 힘도 벼 두 섬의 힘만 못하였다. 벼 두 섬은 부친을 미치게 하고 딸의 가슴에 못을 박고 모친을, 오빠를 영원히 슬프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네, 인용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요.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연애 서사입니다. 소설 안에서는 이 점순과 창순, 또 점동과 점순의 친구 순영이 서로 사랑하고 연애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 점순은 이 박주사의 첩으로 팔려가게 돼요.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게 되고 집안이 가난하게 되니까요. 즉,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위계화 혹은 개인의 상품화라는 현실에 맞서서 작가는 작품의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형제의 우애, 서울대 어떤 남녀의 사랑,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개인 간의 연결의 필요성을 비극적으로 강조하면서 끝납니다. 즉, 일상을 대하는 또 다른 감정으로서 사랑이나 우애와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요, 이기영의 또 다른 작품인데요, 농부정도령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앞서의 작품보다 조금 더 이기영이라는 작가가 젠더라는 문제의식을 깊게 사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우리 그 전통적인 문학사에서는요, 사회적 모순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어떤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농부 정도령이 농촌 마을에
평범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 전통의 시각에서 보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그들은 뭔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와이프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농부 정도령은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못나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 때리는 권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은 양반이 상놈을 천대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구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정도령은 사회가 어떻게 위계화되어 있는지를 냉철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전통적인 어떤 그런 계급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농부 정도령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이제 젠더 의식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강경애라는 작가의 소금이라는 작품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기영이라는 작가를 젠더라는 문제의식으로 다시 읽는 작업이었다면 이 작업은 카프 바깥에 있다고 여겨졌던 강경애를 통해서 이 프로문학의 확장성을 한번 보려는 작업인데요. 사실 강경애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초창기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령 이 소금이라는 작품이 좀 특징적인 것은요, 이 소금이라는 작품은 일단은 중국 간도 지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굉장히 떠도는 삶을 살았던 봉영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하는데요. 근데 소설의 초반부에요, 그러니까 봉영 어머니의 딸이죠. 봉영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가난이 나의 죄가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소설은 봉염이 아니라 봉염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보통의 프로소설이었다면 2세대,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은 2세대가 분노하고 뭔가 폭력적인 행위를 할 텐데요. 이 소설은 그 2세대를 주인공으로 하지 않고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봉염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봉염 어머니는 간도 지방을 떠돌면서 중국인 지주에게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원치 않은 임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마저도 자신이 키우게 돼요.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유모일을 하게 되는데요. 남의 집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자신의 자식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인용문은 그렇게 남의 집 아이를 키우다가 정작 나의 아이를 잃게 된 봉염 어머니의 어떤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인용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내려가려니 잠깐 잊었던 봉이 명수까지 뻔히 떠오른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들은 자기가 일부러 죽인 듯 했다. 그가 곁에 있었으면 애들이 그러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거니와 설사 병에 걸렸다더라도 죽기까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가슴을 탁탁 쳤다. 남의 새끼 키우느라 제 새끼를 죽인단 말이냐. 네, 한번 인용문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봉염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슬픔, 그 분노가 이 인용문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설은 강경애는 왜 봉염이 아니라 봉염 어머니에게 초점을 뒀을까요? 짐작하듯 그것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이산, 여성, 계급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구성되는 것이죠. 작가는 이렇게 개인의 삶에 초점,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봉염 어머니라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면서 다양한 위계, 그러니까 계급적인 위계, 어떤 성적인 위계 같은 그런 위계의 문제들을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영과 강경의 두 작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번 강연에서 이제 뭐 이기영 강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을 주제로 한 강연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해당 파트의 선생님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두 명의 작가를 좀 사례로 들었지만 많은 작가들로 이 문제의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식민지 문화의 두 축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감성과 미디어입니다. 식민지 프로문학은요, 소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소설만이 아니라 어떤 잡지를 거점으로 해서 어떠한 특정 감정들을 대중들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미디어는 선전의 수단이자 특정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단 이 점을 조금 분명히 인지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간 카프와 미디어의 관계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거나 혹은 여기 밑에 있는 예술운동이나 무산자처럼 카프의 기관지만 언급되었습니다. 일단 강조될 것은 식민지 미디어는 사회주의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1980년대 후반 연구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시절에는 상당 부분 간과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말 그대로 문학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잡지나 신문에 있는 소설과 비평을 올려서 전집을 만드는 활동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 미디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상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라는 조건에서 합법적 활동을 위한 어떤 그런 고투의 장소는 미디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잡지만 말씀드리지만 사실 신문, 잡지 똑같거든요. 신문과 잡지의 어떤 작품을 싣고 또 그거를 일본이 검열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국 일본과 작가들 사이에는 이런 어떤 충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지하운동으로서 사회주의가 엄연히 존재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검열을 통과해서 사회주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를 하고 그걸 대중들에게 읽힌다는 것. 이걸 이제 통칭해서 대중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대중성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미디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컨대 식민지 대중들이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 지식과 문화로서 이 사회주의 미디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은 2010년대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 기관지에 실린 어떤 잡지와 소설, 시, 또 그것이 일본과 조선에서 어떤 역할관계를 갖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잡지는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들입니다. 이 기관지뿐만 아니라 뭐 신생활이라든지 조선지광 혹은 1930년대 비판 같은 사회주의 잡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가 오늘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카프의 준기관지라고 알려져 있는 문예운동과 조선문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조선문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카프의 기관지는 동경에서 창간이 됐고요. 반면에 이 두 잡지는 우리 조선, 경성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기관지가 동경에서 발행이 됐고 그건 결국 나프와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운동과의 흐름 속에서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면 준기관지는 사실상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카프의 논객들 중에 일부가 이 잡지들을 순문예지라고 비판적으로 봤거든요. 그런 회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을 때 과연 조직 노선에 따라서 했던 그 발화들을 100% 신뢰할 것인가? 시각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두 잡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조선문예라는 잡지는 1929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 문예운동 시기, 즉 26년까지는 1차 방향전환 이전으로 흔히 우리가 신교양파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시기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신교양파 시기는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의 분출이 매우 활발하던 시기인데요. 이제 29년쯤 오면 우리 문학사에서는 1차 방향전환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신교양파의 특징이 많이 좀 약화됐다고 평가가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갖고 이 조선문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선문예라는 잡지는요, 1호가 1929년 5월, 그리고 2호가 1929년 6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인쇄인이 송영이고 편집 주간이 박영희, 둘 다 카프의 맹언들이었죠. 흥미로운 건 필진들인데요. 필진이 윤기정, 이마, 송현, 김기진처럼 카프 소속 작가도 있고요. 유진호, 이호석, 주요한처럼 비카프 소속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흥미로운 게 아니 29년이면은 굉장히 프로문학 운동이 활발하던 때인데 어떻게 카프와 비카프 작가들이 하나의 매체에 모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비카프 작가와 카프 작가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즉
조직 운동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 제가 이 잡지가 경성에서 발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조직의 내외부의 일련의 작가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카프 내외부의 작가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 인식이라는 게 뭘까? 그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조선문의 1호의 목차입니다. 1호의 목차인데요.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요, 여기 보면 영화, 연극에 대한 어떤 관심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특별동문에 보시면 조선 영화계 문답이 있습니다. 영화 소설이 실리기도 하죠. 또 영화 리뷰에서는 메트로폴리스에 대한 어떤 글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는 로봇이 등장한 최초의 영화로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네,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대 카프 서기장이 되는 이마가 극장의 어떤 양식을 소개하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화 연극에 대한 카프 이 잡지의 관심이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경성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가령 특별동문의 대경성 파노라마라든지 철도 리뷰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속도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이 잡지를 만든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이쪽 끝에 있는 저 단편 서사시의 길이라는 김기진의 글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우리 문학사에서 1929년은 대중화 논쟁의 시기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화 논쟁이라는 것은 김기진, 박영희 사이의 논쟁이었고요. 김기진이 그러니까 대중들과 접속하기 위한 새로운 양식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 사례로서 이마의 시를 가져와서 단편 서사시라는 양식을 이야기한 잡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문학사에서는 그것만 강조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잡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9년의 대중화 논쟁이라는 건 비단 문학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화, 연극, 또한 경성의 속도, 논의로까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 1호 목차만 보고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호인데요. 2호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논의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새로운 양식, 새로운 형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제 아예 영화, 연극, 아예 코너가 이렇게 마련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2호 목차인데요. 2호 목차도 앞서 살펴본 1호의 논의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영화, 연극 코너들이 아예 새롭게 하나의 코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꽁트라는 코너도 새롭게 생겨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연극 코너에 보면은 2호에서는 이마가 피스카톨 극장을 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에서는 뭐 영화 리뷰, 영화 소설 같은 장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좌담회에서요, 근대 도시생활과 문예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근대 도시생활, 이때 근대 도시생활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인용문들을 통해 보겠지만 이때의 도시생활의 핵심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속도가 핵심인 도시생활의 이 좌담회를 읽어보면 도시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양식으로 이제 꽁트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양식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술,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양식과 또 그것에 의한 경성이라는 삶, 공간의 변화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1호 목차, 2호 목차 두 개만 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선문예는 첫 번째로 영화, 연극 등 문학을 넘어서는 다양한 예술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성이라는 도시의 공간에 대한 관심, 특히나 그 경성의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연극에 대한 관심은요,
영화와 연극을 만드는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의 기술이라는 건 이 경성의 속도, 조금 더 추상적으로 보자면 자본주의 속도를 만들어낸 바로 매개가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카푸 운동사에서 1931년은 카푸 기술부가 설치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카푸 기술부 설치라는 거는요, 운동성의 강화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의 그 기술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떤 새로운 장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자본주의 사회의 속도에 대한 관심과도 이때의 기술이 이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잡지를 매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조선문예를 통해서 카푸 기술부 설치가 식민지 삶에 대한 인식 혹은 대중성 문제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점들을 좀 잡지 구체적인 몇몇 대목들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인용문은요, 조선문예의 창립 취지인데요. 조선문예는 순문예다. 창작의 결정이다. 문예적 취미를 보급하고 독자 제시 감정의 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문단의 새 소식을 속도로 소개하여 연극, 영화, 시 등 최고 권위로만 본질을 소개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세계화의 연결, 그리고 장르의 다변화, 대중과의 연결, 뭐 이런 지점들이 지금 우리가 이 인용문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문예라는 표현이 아마 의아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카푸는 사실은 순수문학과 한참 거리가 있는 조직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때의 순문예라는 것,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 신경학파 시기 특징이라고 얘기됐던 것들이 20년대 후반까지도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즉, 카푸의 감성은 신경학파라는 특정 시기가 아니라 적어도 20년대 내내 카푸가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은요, 박영희의 예술광자, 예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방금 본 창립 취지문과 비슷한 글인데요. 자기 사상의 표현은 정서와 감정을 결합해야 한다. 예술은 이 정서와 정서를 결합해야 하는 어떤 수단이다. 감정과 감정을 엉키게 하는 이 예술적 효용은 한 사회의 실제를 사진과 같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계급의 실제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감정을 연결해서 무상계급을 발견하겠다라는 의지를 사명으로 한다, 예술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연결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감정이라는 건 앞서 살펴본 이경, 강경의 소설에서 등장했던 어떤 그런 감정들, 뭐 사랑이라든지 우애라든지 이런 감정과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경성에 대한 관심, 특히나 경성의 속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잡지를 처음 발견하고 길을 읽으면서 살짝 놀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한번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대적 생산 과정은 기계를 빌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핑핑 도는 인간 군중들은 꿈을 꾸어도 강렬한 꿈을 꾸어야 속이 시원하다. 사람의 마음은 자동차의 속력을 따라가게 되고 강렬한 자극과 고속도의 회전이 우리 신경을 유쾌하게 한다. 네, 사실은 물론 이게 한 100년 전의 글이니까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속도를 쫓아가고 속도에 발맞추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지금의 삶과 근본적으로 구조적 유사성을 갖다라는 걸 우리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속도에 의해서 발전을 해와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히려 속도는 더 빨라졌죠. 예, 또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을 좀 주목을 하고 살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요,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새삼 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적으로 상대하고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맥락들이 이제 이 조선 문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지점들을 좀 초점을 둔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프로문학을 읽어야 되는 맥락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1930년을 전후한 시기 조선문예는 새로운 형식으로 영화나 연극 같은 새로운 형식, 양식으로 식민지 조선의 대중들의 감정을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잡지를 읽어보시면 이마가 독일 극장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표현주의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칸딘스키라고 형식주의 작가를 강조하는 대목들, 또 문예자담회에서 도시 생활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스피드를 담아낼 수 있는 꽁트를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지점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선문예 잡지는요, 현단문고라는 그 곳에서 무료로 누구든지 내려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카프의 운동성이 조직 노선의 지침에 따라서만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성에 주목한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선문예의 이러한 특징들은 감성정치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성정치가 뭐냐? 직접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발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이지 않다는 건 특히나 29년의 시점, 식민지라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발화를 한다는 건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 뭔가 우회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넓게 보자면 그 연애서사 같은 것들도 일종의 감성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연결하고,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적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으로 평가되는 감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 발언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제 또 그 감정은 일상을 대하는 나의 신체하고 연결된다는 말에서 앞서 어떤 연구자가 이야기했던 신체에 육박하는 진실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는 경계, 좀 더 나아가자 보면 이분법적 위계화된 서사가 흐트러지는 결과도 이제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삶, 식민지 우리 일상을 만드는 제국의 통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의 통치와 어긋나는 어떤 저항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카프의 작가들 혹은 카프 바깥의 작가들은 이러한 어떤 새로운 감각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양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30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영화나 연극, 꽁트에 대한 관심들이 그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렸듯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결국은 자본주의 진화를 만들어낸 핵심적인 동력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진화를 만들어내는 테크놀로지의 문제,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과 어떻게 이 100년 전 프로문학이 연결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성자본주의, 소비자본주의, 포스트자본주의. 현재 우리 일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맥락은 다르지만 거칠게 요약하자면 발전된 기술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위안을 느끼게 만드는 이 시대의 어떤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뭔가 필요해서 한번 검색을 했더니 그 뒤로 계속 그 팝업 창이 뜨고 광고 창이 뜨는 경험을요. 소비를 통해서 또는 어떤 SNS를 통해서 뭔가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을 하지만 그럴수록 뭔가 우리는 더 고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은 별도의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100년 전 그 우리의 작가들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프로문학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든지 연대의 정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굳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요, 프로문학은 테크놀로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 특히나 요 박영희가 번역했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SF의 기원을 할 때 항상
앞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1920년에 발표된 저 작품을 박영희는 25년에 번역을 해서 인조노동자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로봇을 이제 인조노동자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뭐 짐작하듯이 이제 뭔가 이제 노동 계급의 입장을 강조하다 보니 저렇게 번역을 한 거고, 요쪽 그림은 오늘 살펴본 조선문예 1호에 이제 소개된 영화 메트로폴리스의 요 어떤 하나의 장면입니다. 지금 보면 뭔가 이제 로봇이다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또 이마는 비슷한 시기 조선지강에서 요 메트로폴리스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요 뭐 이마의 비평을 읽어보면 되게 양가적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문화에 대해서 약간 찬탄 경의 같은 정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를 좀 비판하려고 상대화하려는 어떤 의식들을 우리가 그 이마의 글로부터도 읽을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지금 급방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로봇에 대한 관심들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도 한번 이런 작품들을 매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연대와 사랑의 감정을 복원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상대하기 위해서 프로문학을 다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년 전 프로문학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딱 그대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본주의 바깥의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다른 길, 다른 상상력을 펼쳤던 어떤 프로 작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고민하던 프로 작가의 문제의식은요, 지금 현재 SF에 대한 논의로 뭔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이서영 작가의 유미의 연인 표지 사진인데요. 저 이서영 작가는 스스로를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인터뷰나 이런 것들에서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신주 작가는 아예 공산주의자가 온다라는 그냥 공산주의라는 말을 그냥 책에 표제어로 내놓고 있죠.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프로문학 연구자 중에서 SF 연구자로 좀 이렇게 연구의 대상을 바꾼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는 사회주의와 이 SF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결국 그것은 자본주의와 기술문명에 대한 어떤 상대화하려는 의지들, 노력들이 프로문학과 SF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프로문학의 상상력이 현재에도 어떤 이런 SF 소설을 통해서 좀 계승되고 있다라는 점도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으로 1강 우리가 카프를 알아야 하는 이유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지난 2010년,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문학 연구를 이제 베이스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카프를 왜 다시 읽어야 하는지, 특히나 다시 읽는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더 혹은 여성, 두 번째는 미디어,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젠더, 미디어, 테크놀로지. 이 3가지 키워드들은 프로문학 다시 읽기 키워드이자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문제를 보여주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물론 몇 차례 말씀드렸듯 이 100년 전 프로문학의 키워드와 지금의 키워드가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00년 전과 지금 어떠한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